이곳이 바로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야구장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84만 평방미터, 25만 평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사단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사단 사령관이 살던 집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저는 15년 전쯤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 이사단 사령관 집 주변에 거대한 왕릉을 흡사 방불케 하는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릉을 방불케 하는 무덤? 그게 사실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군단 안에도 있어. 그 미팔군 기지 안에? 그럼 그 안에도 있어요? 네, 그 안에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기지 안에 묘가 있을 수 있죠? 원래 군단 들어오기 전에 네. 옛날에 있던 거지. 이 할머님 외에도 미군 부대 안에 왕릉이 있다, 이런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군 부대 안을 어떻게 확인 취재하느냐는 것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사단이 평택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미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도대체 왕릉이 있다는 것인지 어렵사리 수차례에 걸쳐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점차 왕릉의 실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투사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한국인 노무자한테도 부탁을 하고 여러 차례 들어가서 샅샅이 헤맨 결과 결국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양 옆에 저렇게 소나무가 잘 건사돼 있고 상당히 오랜 무덤터인 게 분명했습니다. 풍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아마도 한수 이북의 최고의 명당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덤의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방재윤 씨입니다. 다름 아닌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할아버지입니다. 1940년 4월 30일 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측컨대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서기 이전에 묘자리를 여기에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묘지들은 부대 밖으로 다 쫓겨났는데, 이장됐는데 방상훈 할아버지의 무덤만 제자리에 남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파내지 못하는 거지, 군단 안에 있는 것도. 그만큼 센 거지 뭐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파내래 소리도 못하고 패스 가지고 들어가서 벌추하고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요. 조선일보 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네네네. 거기 관리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한 미군의 방씨 왕릉은 요 지역입니다. 한 1000평 남짓 되는 요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내려다보면 의정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묘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취재팀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은 들어가기조차 힘든 곳인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요 하나의 무덤, 추가된 무덤의 주인공인데 부인입니다. 73년 12월 8일에 돌아가셨는데 방상훈의 할머니는 어떻게 무덤을 미군 부대 안에 이사단 사령관의 관사 뒤에 저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매장은 일단 그 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된 지역에 매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고나 허가된 지역. 예. 근데 미군 부대 안에 그게 어떻게 조성된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의정부 시청 관계자들도 잘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73년에 사망한 방상훈 회장의 할머니의 경우는 사망 시 법적으로 허가된 장소, 이를테면 공동묘지나 가정묘에 사전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군 부대에 매장하면서 신고할 수 있었겠는가? 불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의정부 일대는 이 외에도 미군 기지 땅이 이제 국방부로 넘어왔을 경우에 저 보신 것처럼 1000평 넘는 왕릉을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조선일보가 되찾게 될 것이다. 천문학적 이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풍설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근거는 있는 것이고 누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높을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미군 부대 외에도 더 거대한 규모의 조선일보 왕릉이 건설돼 있다 하는 제보를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확인을 거쳐서 다음 시간에 또 추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호화 왕릉의 비밀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자는 뭐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질문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질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요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가 더 맞는 얘기겠죠. 마지막 다 이제 질문들 끝난 상황에서 기자가 또 물어본 거예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속도가 안 나는데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 진행이 되는 거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를 요구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상,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인상에 근거한 인상 비평은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다니까 이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30분 동안 얘기를 한 거를 뒤집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너 그 30분 동안 얘기한 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다시 부정해버린 거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기자가 있어요. 최경영 기자, KBS 기자인데 그 질문의 불합리성,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가 지금 태극기 모독부대 쪽에서 상당히 매를 맞고 있는, 하지만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최경영 기자 페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다. 이거는 부정확합니다.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와대 출입하는 언론사는 한 200개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언론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실제로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과거에 쟁쟁한 신문들도 이름을 못 대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10개 미만으로 언론사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발뉴스는 기억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200개 언론사 정도가 청와대를 출입하는데 국회에도 또 내보내죠. 주요 부처에도 이른바 출입처라고 하는 권력의 떡고물을 나눠먹기 위한 언론과의 공생구조에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역에 있는 취재 기자가 20명도 안 되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언론사들이 굳이 청와대 출입 기자를 파견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사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청와대 출입하는 언론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사가 아니라 기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에 의해서 언론사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고발뉴스는 청와대 출입 기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아닙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판단하고 판단받아야 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글인 것 같은데요. 타이틀 맞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체가 중요하죠. 대학이라는 타이틀, 언론사라는 타이틀, 내가 권력의 주변에 있다는 타이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스템에 얹혀가려고 하는 자들을 혁파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고 적폐청산의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는 글, 제가 혼자 읽기 아까워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시대를 바꾼 어떠한 특종도 기자실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JTBC의 태블릿 PC를 뭐 출입처에서 배포해 줬습니까? 현장 기자가 제보에 의해서 입수한 것입니다. 저는 3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자실 혁파에 힘을 좀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자실 혁파를 위해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고 실행을 했습니다만 정권 너무나 말미했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역풍이 불었죠. 하지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실 철폐를 주장했던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자실 혁파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을 믿고 밀어붙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KBS인데요. 15.3%. 어유, 오랜만에 15%를 넘어섰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이죠. 16년 만에 최악. 뭐 언론 보도를 안 보더라도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녀본 시민들은 너무나 심각한 걸 알 테니까 집에 귀가하셔서 모두들 TV를 켠 것 같습니다. 헬기로 둘러온 한반도 상공 완전히 심각했다. 최악의 베이징 미세먼지. 오늘 밤부터 바람 타고 한국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1, 200 가지고 이 난리인데 베이징은 엊그제 보니까 500이 넘었어요. 수치가.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노후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꼼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발전소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큰 돈을 투자해서 설비 교체를 하겠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3분의 1도 안 된다. 결국 노후 발전 시설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보도였어요. 주일 미군이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에 포함했다 하는 내용의 보도예요.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부가 동아시아 지역 핵 보유 선언국에 기존의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키고 러시아는 4,000기, 중국은 200기, 북한은 15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았대요. 주일 미군이 무슨 실수했을 리는 없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대북 접근에 있어서의 기류가 변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높네요. 나경원 대표 북미 정상회담이 핵 군축 정상회담 될까 우려한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 얘기인데 여태까지 믿었던 미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걸까요? 태극기 모독부대든 항상 성조기 같이 들고 나가니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면서 당장 ICBM 등 미국으로 핵을 보내는 미사일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핵 대화에 돌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조금 더 내공이 깊은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MBC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미국은 미국 챙기기도 바쁘니까. ICBM과 관련해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이 이미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에요. 이게 큰 틀로 작용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 간의 순차적인 구체적 협상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보시는 것처럼 핵이라는 게 모라토리움, 동결 그리고 비핵화까지 10년, 15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북미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간 신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 북일 관계를 개선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확보해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북한과 일본은 그렇게 협상을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협상 시작했잖아요. 남북 간에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활성화된 협상들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핵 협상을
시작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들이 나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안전?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써야 수술? 이게 무슨 말이죠? 고주파 수술 같은 거, 레이저 수술 같은 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병원 치료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많은데 직접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대요. 이게 칼을 쓰지 않으면 수술이 아니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달나라 뒷면에 사진이 막 날아오는 그런 시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나란히 암 선고를 받은 부부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못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의사의 권유대로 치료를 받았어. 암과 관련해서. 그런데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금 못 받았다는데 심지어 금감원이 손을 들어줘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대요. 어디냐면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삼성생명이 이렇대요. 삼성생명은 참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때 중앙일보와 삼성에서 이런 소문을 흘렸어요. 마타도어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호가 자기 돈 1억을 주고 그 엑스파일 테이프를 샀다. 제가 없는 살림에 왜 돈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도국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래 보도국장은 신용진 씨인데 거의 10개월 동안 엑스파일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해도 엑스파일 테이프를 들어보자는 얘기조차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딱 부르더니 책상 위에 이렇게 두툼한 무슨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상호 씨 삼성생명에서 대출받은 1억으로 뭐 했어?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삼성생명 대출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 경기도에 있는 전셋집 전세자금 냈는데요. 보태서 냈는데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제 삼성생명에서 대출받은 서류를 삼성 장학생들로 그득했던 MBC 라인을 통해서 보도국장한테까지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삼성 독재, 삼성 일가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삼성생명 왜 암 선고를 받은 부부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실망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인데요. 3.9로 떨어졌네요. 전 국민이 간접후면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하나, 둘, 셋, 넷 꼭지로 벌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어줬어요. 중국에서 먼지가 날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은 계속 오리발일 테니까. 그래서 그 먼지의 흐름을 관측하는 비행기가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돈을 내고도 아직 그 비행기가 안 왔대. 지금 대목인데 한참 촬영해야 되는데 그 항공기 어디 있나 봤더니 대만에 있더래. 왜 대만에 있나 봤더니 대만 업체에게 미세먼지 관측용으로 개조를 맡겼는데 아직 그 업체가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대. 뭐 하는 일이 이렇습니까? 그 확실하게 약속 지킬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했어야죠. 환경부 실패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서울시에서 이제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차원에서 자동차 공회전 아이들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은 미세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단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MBC 기자가 따라가 봤는데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오후 1시부터 갑자기 바꿨어. 카메라 충전이 안 됐대. 그리고 오후 1시에 공회전 단속 시범을 보였어. 그리고 30분 남짓 10대 정도 차량을 단속했어. 그리고 기자가 철수했어. 그랬더니 주변 커피숍으로 쏙 들어가더래. 그리고 커피숍에서 30분 정도 놀다가 시청으로 돌아가더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짓말 하더래. 그래서 다 지켜봤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회복무요원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사회복무요원 없으면 서울시는 행정이 마비되나요? 이런 식이더래. 여하튼 MBC가 일종의
몰카를 돌린 건데 서울시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4달 만에 아이고 또 나왔네. 원래 패스인데 여기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4달 만에 자한당이 5.18 위원을 선정했는데 말 많고 탈 많던 지만호는 뺐는데 간단치 않은 선수들이 또 추천이 됐어요. 어떤 선수들인가 보니까 권태호, 이동욱, 판사 출신 차기환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봤더니 일단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는 이물리한 행진곡 광주의 노래인데 이물리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노래다. 국가 기념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럼 5.18을 부정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월간조선 조선의 기자네요. 이미 실패인데 뭐라고 했나 보니까 과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이거는 신군부가 지칭하는 용어죠. 광주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당했다. 도청으로 이동해서 이게 바로 광주 사태의 본질이다.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선수네요. 그런가 하면 권태호는 작전이 주특기로 군 출신인데 5.18 진상규명에 전문성이나 의지가 없다. 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MBC 잘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 3명을 분석을 했네요. 파리 안으로 ub었던 공처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박종철. 아유 우리 민주화 열사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예천군 의회 부의장인가 하는 사람이죠. 요거 패는 거 가이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과가 있대요. 전과 2범인데 군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았대. 누가 공천을 줬나 봤더니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었대. 그러면 최규일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규일 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죠?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운영위원회. 거기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조국 민정수석한테 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딱 그랬는데 조국 수석이 필요하면 당연히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멋쩍게 웃었던 바로 이 최규일이 공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SBS 5.7 아이고 대폭 올라왔습니다. 봤더니 역시 초미세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로 걸렸네요. 이게 통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악영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생활 속 대처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나섰어. 그래 기대라고 봤어. 그랬더니 뭐 겁만 잔뜩 줘.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현재 서울 공기의 질이 30년 전의 서울보단 좋대요. 허걱.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러면 너무나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대안이 없잖아. 대안을 찾아볼게요. 대안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대. 임신부와 호흡기 환자는. 그럼 될 수 있으면 실내에 있으래. 근데 실내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면 바깥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높아진대. 뭐야? 음식을 하면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초미세먼지야.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환기를 해줘? 그럼 밖이랑 안이랑 초미세먼지가 같을 때까지 환기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밖에 나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대책이 없네. 응? 30년 전보다 좋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택시 운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서연 씨가 주인이 돈 주고 맡긴 개까지 소위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옛날 개장사보다 못한 짓이네요. 이거는. 응? 주인이 잠깐 맡긴 위탁견 2마리를 맡겼어. 잠시 돌봐달라고 매달 14만 원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보냈어. 그런데 마당이 생겼는지 찾아가려고 했더니 황당한 답변을 받았대. 3개월 전 안락사 시켰습니다. 자,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JTBC 뉴스룸인데요. 5.9% 쑥 올라서 보니까 흑백 TV와도 같은 세상. 남산타워도 롯데월드타워도 사라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로 벌렸는데 요거 또
눈여겨볼 만한 보도였어요. 뭐냐면 미세먼지 대피소라고 할 수 있는 실내 카페와 쇼핑몰에 가봤더니 공기질을 측정해 봤더니 카페 아니나 지하철 승강장은 외부와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러면 어디 있으라는 말이야. 아, 그런 보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이제 별도 리포트로는 유일하게 JTBC에서 뽑았는데 북한과 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북미가 물밑 접촉을 공식화했다. 물밑 접촉이 아니라 사전 좀 접촉을 하고 있네요. 중동 순방 중에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계속 진행 중이고 2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한국 국민의 안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회복 과정을 더 가일층 가속화해서요. 이 발언 때문에 탄도미사일 즉 ICBM 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성공적이죠. 미국도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15년 동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첫 삽을 북미는 뜨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 열린 공간 속에서 남북 간 이제 제재 없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화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제 전 국민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